영어를 한글로 바꿔서 그냥 플로우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비례, 반대 방향.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투자론을 배워보는 시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투자라고 할 때 자금을 투입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부동산 투자란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즉 돈을 벌고자 자금 또는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 또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론은 항상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만 표현이 쉽지가 않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자, 분명히 투자의 목적은 수익의 획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익은 투자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정 시점, 즉 일정 기간 후 장래에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당연히 불확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을 묶으면 투자란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내 돈이더라도 그 투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이 말을 우리 개론에서는 소비를 희생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양쪽을 묶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부동산 투자란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과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교환하는 행위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투자가 갖는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장점은 시험화될 수 있지만 단점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투자의 단점에 있어서 우리 부동산 투자 시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든지 또 위험이 높다라고 한다든지 또 쉽게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금성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개론을 배우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투자의 단점을 시험에 낸다거나 하지는 않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투자의 장점 위주로 학습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순서 관계없이 일단 절세 효과라는 게 있어요. 물론 부동산은 세금 자체는 덩어리가 크겠죠. 그러나 감가상각비나 또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이자를 갚아나가는 이자 지불액 등은 소득세 산정 시 그 계산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소유의 긍지와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죠. 현실적으로도요, 어떤 건물을 구입하거나 땅을 샀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이죠. 이런 경우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긍지와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투자의 장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 인플레이션 해칭 효과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해칭이라고 할 때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구매력 보호의 장점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올라가면 돈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 즉 물가의 상승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돈으로, 즉 화폐로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금액적인 면에선 동일할 수 있지만 그 돈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화폐가 아닌, 즉 돈이 아닌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로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해칭, 즉
구매력, 보호의 장점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투자의 장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건 영어로 바꾸면 레버리지 이펙트다라고 해서 레버리지 효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렛대란 말의 의미는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의미합니다. 남의 돈을 우린 보통 타인 자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타인 자본을 다르게 바꾸면 부채, 또 한마디로 말을 바꾸면 빚이 되겠죠. 그래서 남의 돈, 빚을 끌어와서 나의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효과를 우린 지렛대 또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지렛대 효과라는 말을 쓰고자 할 때는 반드시 타인 자본, 즉 부채를 활용함이 전제되기 때문에 전액 자기 돈만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지렛대 효과는 처음부터 발생할 수가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단적인 예로 말이죠. 우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그 자금이 좀 부족한 경우에 전세를 안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 그 전세 보증금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지렛대 효과의 일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그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지렛대 효과의 일종인데 기출문제에서는 지렛대 효과의 일종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던 문제도 존재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지렛대 효과는 크게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 효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기초 수업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경우가 정이고 또 부냐 이걸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요. 단순히 개념을 잡는다면 정의 지렛대 효과는 남한테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으로 빚을 갚고도 남는 떡고물이 있는 경우가 바로 정의 지렛대 효과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고요. 어차피 정의 반대가 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부의 지렛대 효과란 남한테 돈을 빌려와서 투자한 결과 발생한 수익으로 빚도 채 갚지 못하는 경우를 부의 지렛대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 이외에 중립적 지렛대 효과, 다른 말로 영의 지렛대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 이 효과는 어떤 경우냐면 남한테 돈을 빌려와서 투자한 결과 발생한 수익으로 빚을 갚으면 남는 떡고물이 없는 경우를 중립 또는 영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지금 기초 단계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타인 자본, 부채를 활용하여 나의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효과라는 점. 둘째,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본 수업에 들어가면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값을 구함으로써 정의 지렛대인지 부의 지렛대인지 또 지렛대 효과가 얼마만큼 크게 나오는지 작게 나오는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 넘어오시면 67쪽 아래에 제2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죠. 투자의 양대 산맥은 위험과 수익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투자를 하는 목적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데 있겠죠. 그런데 그 투자를 수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게 되는 건 잘못하면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양대 산맥은 위험과 수익의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수익성 분석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이때 수익 속에는 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 즉 이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가 구분될 수 있는데 소득이득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운영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소득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임대 수익이 되겠죠. 우리가 상가 등을 임대해서 얻는 수익은
부동산을 처분, 즉 팔아서 얻는 이익이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하고 그 보유한 부동산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수익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소득이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자본이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양도차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한 부동산을 팔았을 때, 처분 매각했을 때 얼마의 떡고물이 남겠는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일단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가 있고요. 당연히 그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뒷장 68쪽을 넘겨보시면 1번 제목에 운영수지 나오는데 운영수지는 다른 말로 영업수지라고 말을 바꿀 수 있고요. 2번에 지분복귀의 계산 공식 두 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1번에 영업수지 계산은 소득이득을 계산하는 공식이 되겠고 2번에 지분복귀의 계산은 결국 자본이득, 팔았을 때 남는 이익을 구하는 계산 공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번 영업수지의 계산 문제가 2번의 지분복귀액의 계산 문제보다 압도적으로 출제 빈도나 비중이 높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 2번을 모두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1번 위주로 영업수지에 중점을 두시고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결국 영업수지의 계산 공식은 필수 중에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공식 전체를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가능총소득에서 가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또 공실, 손실 및 불량부채에서 역시 공의 동그라미, 기타 소득의 기의 동그라미, 유효조소득, 유효조소득 나오는데 조소득은 총소득과 같은 말이거든요. 따라서 가능조소득과 가능총소득도 같은 말이고 유효총소득과 유효조소득도 같은 의미가 돼요. 그럴 때 유의 동그라미, 또 영업상 운영 경비에서 영의 동그라미, 또 순영업소득의 순의 동그라미,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가로 속에 보면 부채 서비스액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의 동그라미, 또 세전현금 수지에서 세전의 동그라미, 영업소득세에서 세의 동그라미, 또 세후 현금 수지에서 세후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시라 라고 말씀드렸던 그 글자만 묶어서 암기를 하게 되면 가공기유 영순부 세전세 세후 10개의 글자가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길을 지나시다가 또는 어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남들 들리지 않게 조그만 목소리로 가공기유 영순부 세전세 세후 이런 식으로 계속 읽고 다니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전체 공식을 암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보다는 말뜻 위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능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운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어떤 상가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 상가 내에 점포가 10개가 있다면 그 점포 10개가 100% 공실 없이 임대가 되었다고 할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 또는 소득을 가능총소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가능총소득은 다른 말로 잠재총소득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총소득은요, 점포당 임대료 곱하기 또 점포 수로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그 10개의 점포 중에서 한두 개 점포가 임대가 되지 않고 비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한 점포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면 그 점포 하나가 비어 있음으로써 100만 원의 임대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바로 공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불량부채라고 하는 것은 임대는 되었는데 임대 수입이 또는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를 불량부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압축해 보았을 때 공실은 처음부터 임대가 되지 않아서 임대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고 불량부채는 임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가능총소득에서 임대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을
빼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을 결합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기타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기타라는 말은 임대 수입 아니다 그 말이죠. 임대로 인한 수입이 아닌 다른 수입을 기타 수입 또는 기타 소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요. 상가가 있다면 상가 각 층마다 자판기가 있겠죠. 그 물건을 고르시다가 목이 마르면 음료수나 커피를 한 잔 빼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그 자판기 운영 수입도 수입은 수입인데 그 수입 자체가 임대 수입은 아니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기타 수입에 포함을 시킵니다. 또 우리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 요금을 받는 것도 수입이죠. 근데 주차장 운영 수입도 임대 수입 자체는 아니니까 기타 수입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종류를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개념을 잡을 때 임대 수입이 아닌 다른 수입은 기타 수입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확히 개념을 구분해 두신다면 굳이 어렵게 외울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능총소득에서 공시를 빼주고 기타 수입을 결합해 주면 유효총소득이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해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을 우린 유효총소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유효총소득에서요. 영업경비를 빼야 되는데 이 영업경비라고 하는 이 속에는 예컨대 재산세라든지 전기, 전화, 수도요금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영업경비를 빼주고 나면 순영업소득이 나오는데 그 말은 여기서 영업이란 말은 영어로 비즈니스가 아니라 오퍼레이트, 운영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가 등을 운영하여 순소득, 순수하게 얻게 되는 수익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순영업소득도 성격상 순수익에 해당이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영업이란 말을 빼고 그냥 순소득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준다는 건데 부채 서비스액은 그 앞에도 나와 있지만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빚을 갚는 금액을 우리는 부채 서비스액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빚을 갚고 나면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세전이란 말의 뜻은 세금을 내기 전의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금 수지할 때 수라고 하는 건 수입을 의미하고 지는 지출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전현금 수지를 다른 말로 바꿀 때 수지라는 단어는 흐름이라는 단어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전현금 수지와 세전현금 흐름은 같은 뜻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세전이 나왔다면 그 다음 단계는 세금을 낸다의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빼는 거죠. 그럼 세금을 빼고 난 후면 세후라는 말을 붙이겠죠.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라는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이 공식의 구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빼는 값이 4번을 빼는데 첫 번째 빼는 공실 및 불량부채는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의 의미가 아니라 들어올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지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출은 현금의 유출,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빼는 것은 지출 비용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첫 번째 공실 및 불량부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빼는 값의 구조를 비교해 본다면 영업 경비라고 할 때 경비는 어차피 비용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비용을 빼주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빚을 갚습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돈을 빌려왔을 때 그에 대한 대가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빚 갚는 금액을 뜻하기 때문에 빚을 갚게 되죠. 그럼 빚을 갚고 난 뒤에는 영업소득세라는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따라서 빼는 것만 가지고 공식의 구조를 파악한다면 비용을 빼고 빚을 갚고 세금을 내는 이런 구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비용 빼고 빚 갚고 세금 내는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이 구조는 그 아래 나와 있는 2번의 지분복귀의 계산 공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 지분 복귀에서 보시면 빼는 게 3번 있지 않습니까? 자, 매도 경비를 뺀다, 미상환 저당 잔액을 뺀다, 또 자본이득세를 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에 자본이득세는 개론적인 표현이고요. 이걸 세법으로 적용시키면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빼는 부분을 빼면 자, 지금 매도 경비니까 비용이잖아요. 또 미상환 저당 잔액. 미상환의 뜻이 뭐예요? 갚지 않았다. 아직 갚지 않았다. 저당 잔액 남았다. 이 말이죠. 따라서 빌려온 돈 중에서 아직까지 갚지 않고 남은 돈은 뺀다. 이 말은 역시 빚 갚아라 이런 의미가 돼요. 따라서 지분복귀액과 영업수지 계산 공식을 비교해 보았을 때 빼는 부분의 구조는 둘 다 비용을 빼고 그다음 빚을 갚고 세금을 내는 구조는 동일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비용 빼고 빚 갚고 세금 내요. 근데 또 양쪽 공식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아래 공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영업 경비를 빼면 순 영업 소득이 나오죠. 근데 아래쪽에 매도 경비를 빼주면 순 매도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느낌 오시나요? 그렇죠. 비용을 빼면 순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순 영업소득, 순 매도액 이런 것처럼 순자 돌림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또 두 번째, 빚을 갚지 않습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빼거나 미상환 저당 잔액을 뺀다는 건 둘 다 빚을 갚는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빚을 갚고 나면 양쪽 모두 세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세전, 현금 수지, 세전, 지분 복귀액 이런 것처럼 세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또 양쪽 모두 영업소득세든 자본이득세든 세금을 내 다음에는 양쪽 모두 세후, 현금 수지, 세후, 지분 복귀액처럼 세후라는 단어가 붙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기본 구조 양쪽 모두 즉 소득이득 계산인 영업수지나 자본이득의 계산인 지분 복귀액 공통적으로 비용 빼고 빚을 갚고 세금을 내는 구조라는 점, 또 양쪽 모두 비용을 빼면 순자 돌림이 나오고 빚을 갚으면 세전자가 나오고 세금을 내면 세후자가 나오는 구조는 완벽히 같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구체적인 계산은 나중에 본 수업 때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를 투자할 때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가의 비율을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투자액 또는 투하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또는 순수익의 비율을 수익률이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하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기 때문에 모든 수익률의 기본 공식의 구조는 투자액 또는 투하 자본분의 순수익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수익에는 어떤 게 있냐면 흔히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요구 수익률 세 가지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순서에 관계없이 실현 수익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실현 수익을 앞뒤를 바꿔서 연결하면 수익이 실현됐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실현 수익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투자의 결과 이미 발생한 수익의 비율을 바로 실현 수익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더불어 이미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시점상 과거에 해당이 되므로 사후적 수익률이다 또는 역사적 수익률이다 이런 말로 바꿔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현 수익률은 투자 결정 시 투자의 준거, 즉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투자 결정 시 투자의 준거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말은 또는 투자를 결정할 때 이 말의 뜻은 아직 투자를 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아직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 중에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또는 투자 결정 시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미 투자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투자를 하기 전이다. 투자할지 말지 고민 중에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아직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미 발생한 수익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 중에 있을 때 그 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아직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는 상황에서 이미 발생한 수익이란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면 남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떤 기출문제가 됐든 모의고사 문제가 됐든 간에 문제를 풀 때 문장의 구성은 언제나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실현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한다든지 또 실현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한다 이런 식의 문장이 등장하게 되면 읽기 중단 무조건 틀리는 거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절대 실현 수익률과 비교할 수는 없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대 수익률이 뭘까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한다는 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에 해당이 되고 이미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드는 수익이기 때문에 사전적 수익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자, 여기 A라는 상가가 있죠. 그리고 투자자 곰탱이가 있대요. 그럼 투자자 곰탱이가 이 A라는 상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상가로부터 10%의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 10%의 수익률은 투자자인 곰탱이가 원하는 수익이겠습니까? 아니면 투자 대상 부동산인 A라는 상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입니까? 그렇죠. 상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 맞죠? 이처럼 기대 수익률은 투자 대상 부동산 내부로부터 예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앞으로 문장을 해석하거나 문제를 푸실 때 내부 수익률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기대 수익률이라고 보시고 문제를 풀어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기대 수익률이고 또한 이런 기대 수익률은 가중 평균하여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계산 공식은 존재하지만 지금은 기초 수업이니까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투자론 관련된 문장 속에서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말은 곧 기대 수익률을 의미한다라고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예컨대 A 투자 대안의 평균이 높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A 투자 대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높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기대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 입장에서 요구하는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우린 요구 수익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적으로 말이죠. 예컨대 곰돌이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최소한 15% 이상은 나와야 투자할 거야 라고 말했다면 투자자 곰돌이 입장에서는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률이 15%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예쁘게 시험에 나오는 표현을 바꿔본다면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의미한다라고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자, 최소한의 수익률이지 최대한의 수익률 아니라는 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 곰탱이가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15%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이 15%의 수익률이 바로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요구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요구라는 말 앞에는 투자자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에서 보면 투자자인 곰탱이 입장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은 15%인데 그 투자 대상 부동산인 A라는 상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은 10%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때 투자자 곰탱이 입장이라면 이 상가에 투자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겠죠. 왜요? 투자자 입장에서, 즉 내 입장에서는 최소한 15% 이상은 나와야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A라는 상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은 10%에 불과하다면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투자를 안 하겠죠. 근데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15%고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이 10%라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결국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내용을 묶어가지고 문장으로 바꾸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를 기각하며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를 채택한다. 이렇게 문장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장을 해석해 보면 별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수익보다 예상되는 수익이 작으면 투자를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수익보다 예상되는 수익이 많으면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또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에 대한 대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다림에 대한 보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투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리게 되고 그 기다림에 대한 보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시간 대가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단적인 예를 든다면 3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이 2%라면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왜 그럴까요? 3년 만기 정기 예금에서 끊으면 어찌됐든 목돈을 3년 동안 묶어놔야 되고 3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수익이 발생하는데 3년을 기다린 보람치고는 2%의 수익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투자를 안 할 거예요. 바로 그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림에 대한 보람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시간 대가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역으로 만약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15%라면 우리 투자에만 하겠죠. 왜?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보람으로는 그 정도면 만족할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어찌됐든 3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면 별다른 위험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시간 대가를 다른 말로 무위험 수익률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수익자를 빼고 무위험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불어 그 무위험률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에 비해서 위험 대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투자도 위험은 존재하는 거 맞지요? 그러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무릅쓰고 투자를 하면 그 위험을 감수한 데에 대한 보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우리는 위험 대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위험 대가는 위험률이라고 말하는데 위험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는 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위험할증이라는 말 써서 위험할증률 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문장으로 만들면 요구 수익률은 시간 대가와 위험 대가의 합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뒤집어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이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때 투자에 따른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자는 그런 위험에 대한 대가를 보다 많이 원하기 때문에 위험률 자체가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이 위험 대가 부분인 위험률이 커지게 되었을 때 이걸 합한 값인 요구 수익 값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럼 가운데 과정이 없다고 생략한다면 위험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위험과 수익은 같은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위험 수익의 비례관계를 다른 말로 위험 수익의 상쇄관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기출문제에서도요, 위험 수익의 상쇄관계란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반비례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틀렸던 기출문제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원래 상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퉁친다예요. 퉁친다. 퉁치기 한다. 뭐냐? 위험이 커지면 보다 높은 수익으로 그 위험을 퉁쳐버리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는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위험 분석 단계인데요. 자,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